전연의 배는 필요 없다! 씨만 있으면 돼. 당장 가시밭에 쳐넣어라! 윤씨 부인의 그 한마디에 남편 박현수는 만삭의 아내를 가시덤불 우거진 동굴 한가운데로 끌고 갔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아내를 짐짝처럼 던져넣고 현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완전히 사라진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시에 찔려 온몸이 긁힌 채운이 천천히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으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순간 그녀는 대체 왜 감사하다 말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조선 야담록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때는 조선 영조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백로골이라는 작은 고을 산자락 아래 낡은 서당 한 채가 서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그 아래에 아버지가 쓰던 서안과 낡은 붓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당 마루 끝에는 22살 처녀 채운이 홀로 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그 낡은 붓을 쥔 채 빈 마당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채운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몰락한 송사꾼의 딸, 가진 것이라곤 서당 한 채와 반면 마지기뿐인 처녀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채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채도경이 살아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서당 마루에 나란히 앉아 감을 깎던 아버지가 채운에게 물었습니다. 채운아, 사람이 가장 많이 속는 때가 언제인 줄 아느냐?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때 아닙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칼을 길게 이어 깎으며 나직이 말을 이었지요. 아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할 때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얻는다. 채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했지요. 눈과 귀는 활짝 열고 입은 굳게 닫아라. 그리고 진짜는 감추고 가짜를 대신 내주어라. 그것이 살아남는 자의 법이다. 채우는 고개만 갸웃거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한 가지를 더 가르쳤습니다. 놀라도 얼굴빛을 바꾸지 않는 법, 아파도 소리 내지 않는 법을 알려주마. 몸이 먼저 반응하면 마음을 들키는 법이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이름난 송사꾼이었습니다. 남의 억울한 사연을 대신 풀어주는 것이 업이었지만 힘 있는 자들의 눈밖에 나면서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고 훈장 노릇으로 여생을 보냈지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딸에게 감정을 감추는 법과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기술이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나를 떠올려라. 채우는 아버지에게 호흡법과 함께 약초를 다루는 법도 배웠습니다. 어떤 약초가 상처를 낫게 하는지, 어떤 약초가 사람을 해치는지 아버지는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었지요. 채우는 그것이 그저 아버지의 취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채우나,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은 밭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너에게도 물려주었으니 결코 헛되이 쓰지 말거라. 채우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아버지가 허투루 남긴 말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채도경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사흘도 지나지 않아 장터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훈장 딸년, 이제 혼자라며? 가진 것도 없다던데 시집이나 갈 수 있으려나. 사람들은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을 누구보다 반갑게 들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박씨 집안의 안주인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대가 끊길 위기에 놓인 그 집안에서 몰락한 양반가의 딸은 손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던 것이지요. 채우는 아버지의 유품인 붓을 품에 안고 서당 마루에 홀로 앉아 다가올 혼담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건 싸움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중매쟁이가 서당마루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박씨 집안의 혼서가 들려 있었지요. 아가씨, 박현수 도령이라고 참 든든한 집안이에요. 아버님 3년상도 아직인데 서두르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나 놓치면 후회할 혼사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박시댁이면 팔자 고치는 거지. 군장 딸이 그런 집안 며느리라니 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니. 채운에게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 혼담이었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딸에게 손을 내미는 곳이 또 있을 리 없었지요. 채운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을 뿐이었습니다. 눈과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진짜는 감추고 가짜를 내주어라. 채우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혼담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을이 되어 채우는 가마를 타고 박씨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대문을 넘어서자 넓은 기와집이 눈에 들어왔지요. 서당 한 채가 전부였던 채운의 눈에는 낯설고 위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겉모습과 달리 그 눈빛에는 채운을 위아래로 훑은 서늘함이 있었지요. 훈장대 규수라 배운 것은 있겠구나. 허나 배운 것보다 중한 것은 순종이다. 영심하거라. 윤씨 부인의 말투에는 반가움이 없었습니다. 그저 값을 매기는 눈빛뿐이었지요. 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족한 며느리요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혼례가 끝난 그날 밤, 채우는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대청 쪽에서 두런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소리를 채우는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윤씨 부인의 친정 조카딸 18살 윤명주였습니다. 고모님 정말 저를 이 집안 며느리로 앉히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혼례를 치른 마당에요. 윤씨 부인이 낮게 웃었습니다. 영주야, 걱정 마라. 이 혼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저 계집은 대를 이을 씨바지일 뿐이야. 아이만 낳으면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아라. 윤명주의 목소리에 옅은 웃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저 여인이 순순히 물러날까요? 명색이 정시인데요. 물러나고 말고 할 것도 없지. 그때가 되면 저 계집은 이 세상에 없을 테니. 아들이 있어야 이 집안이 산다. 씨바지 하나 없앤다고 누가 뭐라 하겠느냐. 채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지요. 숨소리조차 고르게 다스리며 채운은 방문 앞에 앉은 채 그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호흡법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시집 온 첫날 밤부터 채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혼사가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채우는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붓을 품에서 꺼내 쥐었습니다. 붓끝이 손바닥에 닿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진짜는 감추고 가짜를 내주어라. 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문 밖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낮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채우는 그 밤이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시집 온 이튿날부터 채운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떼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밤이 깊어서야 겨우 몸을 누일 수 있었지요. 윤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딸이라 해서 손끝 하나 야무진 줄 알았더니 이리 굼떠서야 어디 쓰겠느냐. 윤 씨 부인의 잔소리는 하루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밥이 늦다고, 어느 날은 반찬이 짜다고, 트집을 잡을 구실은 늘 새로 생겨났습니다. 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대꾸 없이 참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게 배운 첫 번째 가르침이었으니까요. 남편 박현수는 아내를 살갑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갓을 고쳐 쓰고 장터로 나가면 저녁 늦게야 돌아왔지요. 어쩌다 마주쳐도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채훈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지나가던 현수가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몸이나 튼튼히 하시오. 이 집안에 그대가 할 일은 그것 하나뿐이니. 채훈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얼어 터지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떠오르지 않았지요.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채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대를 이을 그릇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채훈은 속이 메스꺼워 부엌 문턱을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본 몸종아이가 놀라 달려왔지요. 아씨, 혹시. 채훈은 손사래를 쳤지만 며칠이 지나도 증상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원을 불러 진맥을 짚게 하였는데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경사입니다. 태기가 있으십니다. 그 소식이 대청마루에 전해지자 윤 씨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기라니, 참말이냐? 의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윤 씨 부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지요. 드디어 이 집안에 대를 이을 씨가 들어섰구나. 어멈들아, 오늘 저녁은 상을 든든히 차려라. 채우는 그 순간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배 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명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던 겁니다. 그날만큼은 채훈에게도 밥상에 고깃국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밤, 채훈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대청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손을 멈췄습니다. 윤 씨 부인과 윤명주가 나누는 대화였지요. 고모님, 저 계집이 태기가 있다는 소식에 어찌 그리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서운했습니다. 윤명주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낮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주야, 잘못 알았구나. 내가 기뻐한 것은 저 계집이 아니라 저 계집의 배 속에 든 것이다. 그게 무슨. 씨가 여물면 밭은 필요 없어지는 법이지. 그때가 되면 내 자리를 마련해 줄 터이니 조금만 더 참거라. 아들만 낳으면 그 아들은 곧 내 아들이 될 것이야. 부엌 너머에서 이 말을 듣던 채훈의 손이 그릇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방금까지 마음을 놓았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지요. 배 속의 아이는 자신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버릴 명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훈은 그날 밤 부엌 아궁이 앞에 홀로 앉아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짜는 감추고 가짜를 내주어라. 채훈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는 무엇을 감추고 무엇을 내주어야 합니까? 아궁이의 불씨만이 채훈의 얼굴을 붉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채훈의 눈빛은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로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산달이 가까워질수록 채훈의 몸은 무거워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만큼 윤 씨 부인의 눈빛도 날카로워졌지요. 겉으로는 며느리를 아끼는 척했지만 채훈은 그 웃음 뒤에 숨은 계산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채훈이 약을 다리려 부엌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새어나왔지요.
발걸음을 멈춘 채우는 문 뒤에 몸을 붙이고 숨을 죽였습니다. 안에서는 윤 씨 부인과 웬 노파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산파 어멈, 해산일이 다가온다. 그날 자네가 해야 할 일을 다시 한번 일러주지. 예, 마님. 말씀하십시오.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아이가 나오는 즉시 강보에 싸서 곧장 명주에게 넘긴다. 그리고 산모에게는 하혈이 그치지 않아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전한다. 산파 어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마님, 그럼 아씨는 뒷산 넘어 가시덤불 우거진 동굴이 있지 않느냐. 그리로 옮긴다. 짐승도 발을 들이지 않는 곳이니 굳이 손에 피를 묻힐 것도 없다. 산모가 산고로명을 달리했다 하면 누가 의심하겠느냐. 채우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지만 입 밖으로는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게 이를 악물었지요. 아버지에게 배운 호흡법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산파 어멈이 다시 물었습니다. 산모가 만약 정신을 잃지 않고 반항한다면 어찌합니까? 윤 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해산 직후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설령 반항한다 해도 현수가 직접 데려갈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채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인이 아니라 남편이 직접 그 일을 맡는다는 말에 채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윤 씨 부인의 다음 말이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현수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다. 제 어미 뜻을 거역할 아이가 아니야. 산파 어멈이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 그리 하겠습니다. 은자 스무냥을 줄 터이니 입단속은 확실히 해라. 이 일이 새어나가면 자네 목숨도 온전치 못할 것이야. 산파 어멈의 발소리가 문 쪽으로 다가오자 채우는 재빨리 몸을 돌려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약탕관 앞에 앉아 부채질을 시작했지만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밤 채우는 홀로 방에 앉아 방금 들은 모든 것을 되짚었습니다. 해산 직후 산파 매수, 은자 스무냥, 뒷산 가시덤불 동굴, 그리고 그 일을 직접 행할 사람이 다름 아닌 남편이라는 사실까지. 하나하나가 채운의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아이만 취하고 나는 버려질 것이다. 그것도 다른 누구도 아닌 서방님의 손으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채우는 배 속의 아이를 어루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너를 지키려면 어미가 먼저 살아야 한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채우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아버지의 낡은 붓을 꺼내 쥐었지요. 붓끝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채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되뇌었습니다. 진짜는 감추고 가짜를 내주어라. 아버지, 이제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채우는 그 달빛 아래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되새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의 손에 버려질 것을 알면서도 채운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준비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채우는 몸이 무거운 것을 핑계 삼아 산나무를 캐러 나가겠다고 청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대수롭지 않게 허락했지요. 만삭의 며느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해 지기 전에 돌아오너라. 채우는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산길을 오른 채우는 골짜기 안쪽 외딴 움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약초를 다듬는 노파, 소씨 할멈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채운의 아버지 채도경이 억울한 송사에 휘말렸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이가 바로 이 할멈이었지요.
땅을 지켜주지는 못했지만 그 인연만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할멈은 채운의 푸른 배와 창백한 낯빛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가, 무슨 일이 있구나. 산나물 캐러 온 얼굴이 아니야. 채운은 주위를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지난밤 엿들은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산파 매수, 은자 스무냥, 뒷산 동굴, 그리고 그 일을 남편이 직접 행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할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저런 독한 것들.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지아비가 아내에게 어찌 그런 짓을. 할멈이 주먹을 부르주며 몸을 떨었습니다. 채우는 할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그날 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저들은 반드시 다시 저를 노릴 겁니다. 그럼 어찌할 셈이냐? 채운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동굴에서 살아나온 뒤에는 실성한 벙어리 행세를 하겠습니다. 정신을 놓은 여인이라면 저들도 방심하고 저를 다시 곁에 두려 하지 않겠지요. 하지만 그 틈에 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겁니다. 할멈은 한참 동안 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단단함을 알아본 것이었지요. 경수 영감의 딸답구나. 좋다. 이 늙은이가 손과 발이 되어 주마. 채운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 아이를 되찾으려면 그 아이가 제 핏줄임을 증명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채우는 품에서 작은 베네쩌고리 조각을 꺼냈습니다. 밤새 손수 지은 것이었지요. 옷깃 안쪽에는 남들이 알아보기 힘든 특이한 매듭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문양은 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실 때 남긴 것과 같은 방식으로 놓았습니다. 세상에 오직 저만 아는 매듭이지요. 이 강보를 제 아이에게 입혀 보내려 합니다. 할멈이 놀란 눈으로 베네쩌고리를 살폈습니다. 이걸 어찌 아이에게 입힐 셈이냐? 산파가 순순히 따르겠느냐? 산파에게는 이르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제 몸종 아이에게 미리 부탁해 두었습니다. 해산이 임박하면 이 강보를 몰래 준비된 옷 사이에 끼워 넣도록 말이지요. 저들은 그저 평범한 강보로 여기고 아이에게 입힐 겁니다. 할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특하구나. 그럼 또 무엇이 필요하냐?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할머니와 몸종 아이뿐이어야 합니다. 남편에게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옛벗이라 해도요. 할멈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이 늙은이 입은 무겁다. 하지만 아가, 정녕 그 동굴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있느냐? 그곳은 옛적 역병으로 죽은 자들을 묻었다는 곳이다. 살아나온 이가 없다고들 하더라. 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어루만지며 나직이 답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저 혼자만의 목숨이 아니니까요. 할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어레스는 약초 한 뭉치를 채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건 지어레스 든 약초다. 몸에 지니고 있거라.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그리고 이것도 챙기거라. 할멈은 마른 미숫가루가 든 작은 주머니도 함께 건넸습니다. 동굴에서 며칠을 버텨야 할지 모른다. 굶으면 아무리 강한 마음도 소용없는 법이다. 채우는 두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 품에 넣으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채운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긴 싸움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채우는 이미 각오를 마친 뒤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들 무렵 채운의 산달이 찾아왔습니다. 새벽녘 진통이 시작되자 온 집안이 부산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요. 산파는 아직도 오지 않았느냐?
곧 당도할 것입니다, 마님. 몸종이 허둥지둥 답하는 사이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밀담을 나누던 산파 어멈이었습니다. 어멈은 방 안으로 들어서며 채운을 흘끗 살폈지요. 그 눈빛에는 옅은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사라졌습니다. 아씨, 힘을 주십시오. 곧 나옵니다. 채우는 온몸을 쥐어짜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진통이 밀려올 때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지요. 놀라도 소리내지 않는 법, 아파도 얼굴빛을 바꾸지 않는 법. 채우는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문 밖에서는 윤 씨 부인의 발소리가 초조하게 오갔습니다. 아직이냐? 아직도 안 나왔느냐?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마님. 이윽고 아기의 첫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산파 어멈이 아이를 받아들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드님이십니다.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윤 씨 부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파 어멈은 미리 지시받은 대로 강보에 쌓인 아이를 안고 곧장 방문을 나섰습니다. 채운이 손을 뻗어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산고로 지친 몸은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제발 제 아이를 이리 주십시오. 채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산파 어멈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방문 밖에서는 이미 윤 씨 부인이 아이를 받아 안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산파 어멈. 은자는 약조한 대로 챙겨줄 것이다. 윤 씨 부인은 아이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곧장 윤명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영주야,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산모는 하혈이 그치지 않아 손을 쓸 수 없었다고 소문을 낼 것이니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지내면 된다. 윤명주가 아이를 받아 안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고모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방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채우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채운의 눈은 몸종 아이를 찾고 있었지요. 몸종 아이가 재빨리 눈짓을 보내왔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베네 저고리를 무사히 아이에게 입혔다는 신호였습니다. 채우는 그것만으로 잠시나마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다시 열리고 현수가 들어섰습니다. 채우는 순간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 남편의 마음이 흔들려 이 자리에 와준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뜻이니 조용히 따라오시오. 현수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채운을 억지로 부축해 일으키는 손길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채운은 저항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자신의 몸속에 새겨 넣듯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밖으로 끌려나가는 채운의 귓가에 마을 사람들에게 퍼질 소문이 벌써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산모가 하혈로 목숨을 잃었다는 거짓으로 지어진 그 소문이 말이지요. 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아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반드시 너를 찾으러 오마. 현수는 채운을 직접 부축해 뒷산으로 옮겼습니다. 산고로 지친 몸이었지만 채운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현수는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채운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산등성이를 넘어 골짜기 안쪽 깊숙이 들어서자 사람 키보다 높은 가시덤불이 빽빽하게 우거진 곳이 나타났습니다. 예로부터 짐승도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그 동굴이었지요. 입구부터 가시넝쿨이 뒤엉켜 있어 그 안이 얼마나 깊은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채운을 가시덤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아주 잠깐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채우는 그 짧은 망설임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하지만 현수는 금세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소. 이것이 어머니의 뜻이니. 현수는 채운을 가시덤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채운의 몸이 가시에 긁히며 쓰러졌습니다. 온몸을 찌르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채운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를 삼켰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호흡법이 아니었다면 진작 비명을 지르고 말았을 것이었습니다. 현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숲속에는 바람 소리만 남았습니다. 채우는 가시덤불 한가운데 쓰러진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가시덤불로 막혀 있었지요. 풀벌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음습하고 컴컴한 땅이었습니다. 채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늘게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지요. 품속에는 할멈이 건넨 지열 약초와 미숫가루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채우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를 꺼내 상처 위에 눌러 붙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이윽고 굵은 빗줄기가 가시덤불 사이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채운의 몸이 차갑게 젖어갔습니다. 빗물이 긁힌 상처 위로 흘러내렸지요. 아버지,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품속의 붓을 꺼내 가슴에 안았습니다. 붓끝이 빗물에 젖어갔지만 채우는 놓지 않았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천둥 소리가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채운의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비가 그쳤습니다. 가시덤불 사이로 아침 햇살 한 줄기가 비쳐들었습니다. 채우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사지가 저렸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채우는 천천히 배를 어루만졌습니다. 산고를 치른 몸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도 채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진짜는 감추고 가짜를 내주어라. 채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가시덤불 속에서 채운은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살려주어 고맙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죽이지 않고 죽었다고 믿게 만든 채 살려둔 것. 그것이 저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아이의 몸에는 자신만이 아는 매듭이 새겨진 베넷 저고리가 입혀져 있을 터였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채우는 아직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채우는 가시덤불을 헤치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가시에 찔려 팔과 다리에서 다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채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가시덤불을 밀어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가시덤불이 끝나는 곳에 풀밭이 나타났습니다. 채우는 풀밭에 쓰러지듯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소씨 할멈이었습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동굴에서 기어 나오는 채운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할멈이 달려와 채운을 부축했습니다. 아가, 정신이 드느냐? 살아 있었느냐? 채운은 할멈의 손을 잡으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멈은 채운을 등에 업고 서둘러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이 가시에 긁혀 만신창이가 된 채운의 상태를 보며 할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런 몹쓸 것들. 사람을, 그것도 아내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 게야. 움막에 도착한 할멈은 채운을 눕히고 상처를 씻겼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지열 약초를 상처마다 발라주며 죽을 끓여 먹였지요. 채운은 사흘 밤낮에 앓았습니다. 열이 오르내리고 몸이 떨렸지만
할멈의 정성 어린 간호 덕에 나흘째 되던 날 아침, 겨우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 말 말거라. 경수 영감의 은혜를 이제야 갚는 것뿐이다. 채우는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질 뻔했습니다. 할멈이 급히 부축하며 말렸습니다. 아직 무리다. 며칠 더 쉬거라. 할머니, 제 아이는 어찌 되었는지 아십니까? 할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장터의 소문이 파다하더구나. 박씨 댁며느리가 산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말이다. 그리고 그 집안 조카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도 함께 돌고 있다. 채운의 손이 이불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윤명주가 제 아이를 자기 아들이라 속이고 있군요. 그런 모양이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조카딸이 마침 산달이 비슷했다고 하니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게지. 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가슴 한 구석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채우는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없었지요. 할머니, 몸종 아이에게서 소식이 왔습니까? 어제 저녁 갑돌이 편에 전갈이 왔다. 아이에게 그 베넷 저고리를 입혔다고 하더구나. 강보 사이에 몰래 끼워 넣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채운의 눈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다행입니다. 그것 하나면 됩니다. 언젠가 그 문양이 제 아이가 누구인지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할멈이 채운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 이제 어찌할 셈이냐? 몸도 성치 않은데. 채운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차갑게 벼려진 결이었지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실성한 벙어리 행세를 하며 다시 그 집안 근처로 돌아가겠습니다. 미쳤느냐? 그 독한 것들이 있는 곳으로, 그것도 서방이라는 자까지 있는 곳으로 다시 간다고. 할머니, 제 아이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저지른 죄를 낱낱이 밝힐 증거도 오직 그곳에서만 모을 수 있습니다. 할멈은 한참 동안 채운을 바라보다가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 영감의 딸이 아니랄까봐 고집도 어지간하구나. 좋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함께하마. 채우는 할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채우는 자신의 앞에 놓인 길고 긴 싸움을 조용히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채우는 계획을 시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멈이 먼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뒷산 운마 근처에서 정신을 놓은 여인 하나를 거두어 돌보고 있다는 이야기였지요.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벙어리 여인이라고 말이지요. 소문은 곧 박씨 집안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윤씨 부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뒷산 운막의 벙어리라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지만 할멈이 넌지시 말을 흘렸습니다. 그 여인 손끝이 야무진 것이 예사 솜씨가 아니더이다. 마님댁에 부엌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면 헐값에 부려도 될 듯한데요. 어차피 벙어리라 말이 새어나갈 걱정도 없지 않습니까? 윤씨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신 나간 벙어리라면 위협이 될 리 없다는 판단이었지요. 게다가 삭도 필요 없는 일손이었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데려오시오. 대신 눈에 띄지 않게 부엌 구석에 놔두시오. 그렇게 채우는 다시 박씨 집안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얼굴에는 흙먼지를 묻히고 머리는 헝클어뜨린 채였지요. 눈빛은 초점 없이 흐릿하게 만들었고 걸음걸이도 어딘가 불안정하게 꾸몄습니다. 얼마 전 이 집을 나섰던 단정한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부엌으로 들어서는 채운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산고로 죽은 며느리와 눈앞에 초췌한 벙어리 여인을 연결 지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개 있거라. 부엌 일이나 도와라. 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붓두막 앞에 앉았습니다. 얼마 전과 같은 자리였지요. 다만 이번에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채우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청마루에서 윤 씨 부인과 아들 현수가 나누는 대화가 부엌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벙어리 여인은 누굽니까? 신경 쓸 것 없다. 그저 부엌 일이나 시킬 것이다. 벙어리의 실성까지 했다니 무슨 말을 들어도 어디 가서 옮길 리 없지 않느냐. 현수가 대수롭지 않게 웃었습니다. 하긴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겠군요. 채우는 그릇을 씻는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이 귀에 박혔지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채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벽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 두고 보십시오. 그날 밤 부엌 아궁이 옆에 쪼그려 앉은 채운의 곁으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몸종 아이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채운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려 온 아이였지요. 아이는 채운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씨, 정말 아씨가 맞으시지요? 채운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무 소리도 낼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아이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채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아기씨 베넷저고리에서 몰래 잘 나온 것입니다. 그 매듭 문양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명주 아씨는 그것이 흔한 무늬인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채우는 헝겊 조각을 받아 들고 손끝으로 매듭을 어루만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꽉 쥐며 고맙다는 마음을 전했지요. 그렇게 채우는 다시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침묵은 지난 시집살이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살아남기 위한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무너뜨리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입만 굳게 닫은 사냥꾼이 되어 채우는 다시 그 집안의 그늘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채우는 부엌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과 윤명주가 나누는 대화, 하인들이 주고받는 소문, 아전들이 드나드는 발걸음까지 채운의 머릿속에는 하나씩 장부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느덧 100일을 넘겨 방긋방긋 웃음을 짓는 나이가 되어 있었지요. 채우는 부엌 문틈으로 그 얼굴을 훔쳐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 씨 부인이 대청마루에서 아들 현수에게 말했습니다. 명주가 낳은 아이가 이제 100일이 지났다. 이 아이가 크면 우리 집안이 든든해질 것이야. 장터 점포에서 나오는 소출도 늘려야 한다.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터 경기가 예전만 못하다고들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우리 점포야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자리에 있지 않느냐. 걱정할 것 없다. 부엌 너머에서 이 말을 듣던 채운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채운은 몸종 아이를 통해 할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할멈이 움막으로 갑돌을 불러들였습니다. 갑돌은 오래전부터 윤 씨 부인 집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사연을 잘 아는 장정이었지요. 그의 누이 역시 윤 씨 부인에게 빈문서로 밭을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할멈이 갑돌에게 말했습니다. 채운 아씨가 부탁하신 일이다. 저 건너 신촌 장터의 소문을 좀 퍼뜨려 다오. 어떤 소문 말입니까? 고개 넘어 산속의 신묘한 침술과 약재를 다루는 의원이 새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이다. 병자를 낫게 한 사례가 벌써 여럿이라고 하려무나.
갑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런 의원이 실제로 있습니까? 할멈이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생길 것이다. 채운 아씨가 그 의원 노릇을 하실 것이니. 채우는 아버지에게 배운 의술과 약재 지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는 낮에는 부엌일을 하고 밤이 되면 몰래 움막으로 나가 병자를 돌보았지요. 손끝의 침술과 약재 배합이 어찌나 정교한지 소문을 들은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몰려들었습니다. 고개 넘어 그 의원한테 가면 낫는다더라. 우리 집 아이 열병도 그리 나았다지 않느냐. 소문이 퍼지자 신촌 장터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약재를 사고 침을 맞으러 오는 이들이 늘어나며 자연히 그 장터의 다른 상인들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반면 박씨 집안 소유의 점포가 있는 본래 장터는 점점 한산해졌지요. 두어 달이 지나자 현수가 다급한 얼굴로 윤씨 부인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점포세가 절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점포가 이 고을 제일이라 하지 않았느냐? 장사꾼들이 신촌 장터로 자꾸 옮겨간다고 합니다. 거기 용한 의원이 생겼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이 몰린다고요. 윤씨 부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원 하나의 사람들이 다 몰려? 어리석은 것들.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점포에서 들어오는 소출은 계속 줄어들었고 윤씨 부인의 낯빛에도 초조함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씨 부인은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조카딸 명주의 아들이 자라는 모습에만 온 신경을 쏟고 있었지요. 부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채우는 손가락으로 바닥에 조용히 금을 그었습니다. 점포세 절반 소실, 신촌장터 활성화, 아직 눈치채지 못한 시댁.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채운의 눈빛은 다음 계획을 향해 이미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점포에서 나오는 소출이 줄어들자 윤씨 부인은 다른 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윤씨 부인의 속내가 대청마루에서 드러났습니다. 현수야, 이제 명주를 정식으로 이 집안 며느리로 앉혀야 한다. 아이도 벌써 100일이 지났으니 더 미룰 이유가 없다. 혼례를 치르고 관아에 호적까지 올려야 뒤탈이 없을 것이야. 현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려면 혼수와 예단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안다. 그러니 뒷산 목재밭을 정리할 참이다. 거기서 나오는 제목이면 혼례 비용은 넉넉히 나올 것이다. 부엌 너머에서 이 말을 듣던 채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씨 부인이 조카딸을 정식 며느리로 세우려는 것은 곧 채은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채우는 그날 밤 몸종 아이를 통해 다시 할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갑돌이 다시 장터를 돌며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뒷산 목재밭 말이야, 요즘 이상하다더라. 뭐가 이상해? 나무꾼들이 산 위쪽에 땅이 갈라진 걸 봤다더군. 산사태 조짐이 있다는 거야. 저런 산사태라니. 그 아래 마을까지 위험한 거 아닌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갑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관아 아전 하나에게 슬쩍 귀띔을 흘리도록 손을 써두었습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살림은 관에서 조사한 뒤 몰수할 수도 있다더라. 이 소문이 결국 윤씨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소식을 전한 것은 다름 아닌 채운이었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도 채운은 부엌에서 몸짓과 손짓으로 애써 불안한 기색을 보이며 산 쪽을 가리켰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본 몸종 하나가 대신 말을 전했지요. 마님, 저 벙어리도 뒷산에 다녀오더니 겁먹은 얼굴로 저러는 걸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관에서 몰수라니
그리 되면 목재고 뭐고 다 날아가는 것 아니냐. 현수도 다급하게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홀레가 코앞인데 산이 몰수라도 되면 명주 혼사에 흠이 됩니다. 위험한 산을 가진 집안이라고 소문이라도 나면. 윤씨 부인이 부채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안 된다. 소문이 관아 귀에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팔아치워야 한다. 서둘러라. 결국 목재밭은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원래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지요. 사들인 이는 신촌 장터에서 새로 자리 잡은 상인이었는데 실은 할멈을 통한 채운의 사람이었습니다. 산사태 따위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갑돌이 퍼뜨린 거짓 소문이었을 뿐이지요. 목재밭을 잃은 뒤에도 윤씨 부인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됐어. 이걸로 명주 혼례 비용은 마련되었으니 그만이다. 하지만 혼례 준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예단, 잔치 음식, 손님 접대까지 하나씩 준비할 때마다 고가는 눈에 띄게 비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윤씨 부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혼례만 무사히 치르면 명주와 그 아이가 이 집안의 정식 핏줄로 인정받는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채우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바닥에 금을 하나 더 그었습니다. 목재밭 헐값 처분, 곳간 소실, 무리한 혼례 준비. 두 번째 균열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우의 눈빛은 이미 다음 계략을 향해 있었습니다. 자금이 궁해진 시댁이 어디로 손을 뻗을지 채우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곳간이 비어가자 윤씨 부인은 결국 돈놀이꾼을 찾았습니다. 장터에 새로 들어온 사채업자에게 은자 40냥을 빌린 것이었지요. 이자는 열흘에 한 번 원금에 일하리라는 살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자가 너무 셉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현수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윤씨 부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혼례만 무사히 치르면 명주가 정식 며느리로 인정받는다. 그리 되면 이 집안 위세가 다시 올라갈 것이고 이까지 이자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졌습니다. 조촐하게나마 관아에 호적까지 올렸고 명주는 이제 명실공히 박씨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이의 어미로 행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흡족해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 사채업자 역시 할멈을 통해 채운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이자를 갚았습니다. 또 열흘이 지나고 다시 이자를 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밭 한 떼기가 담보로 넘어갔고 다시 한 달 뒤에는 또 다른 밭이 넘어갔습니다. 곳간은 텅 비었고 남은 것은 기와집 지붕뿐이었지요. 그 무렵 채우는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밤 채우는 벙어리 행세를 잠시 내려놓고 몸종아이를 통해 산파 어멈을 조용히 움막으로 불러들였습니다. 해산 당일의 산파 은자 20냥을 받고 아이를 넘긴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산파 어멈은 움막 안에 앉은 여인이 채우님을 알아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씨 살아 계셨습니까? 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멈,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산파 어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그 어미 품에서 빼앗던 그 순간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마님이 두려워 감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채우는 산파 어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날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산파 어멈은 한참을 흐느끼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겠습니다. 마님께 받은 은자와 그날의 지시
하나도 빠짐없이 적겠습니다. 할멈이 붓과 종이를 내밀었고 산파 어멈은 떨리는 손으로 자백서를 써 내려갔습니다. 해산당일 받은 지시, 은자 스문양, 아이를 윤명주에게 넘긴 경위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채우는 자백서를 받아든 뒤 품속에서 헝겊 조각을 꺼냈습니다. 몸종 아이가 몰래 잘라온 베넷 저고리에 매듭 문양이었습니다. 어멈, 이 문양을 기억하십니까? 산파 어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그날 강보에 있던 바로 그 매듭입니다. 흔치 않은 문양이라 똑똑히 기억합니다. 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백서와 매듭 문양, 이 둘이면 그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무렵 대청마루에서는 윤씨 부인과 현수가 곳간이 텅 빈 것을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괜찮다. 혼례도 무사히 치렀고 곧 돌잔치만 지나면 이 집안은 반석 위에 서게 된다. 그깟 벙어리 하나 부엌에 두는 것 말고 우리가 잃은 게 뭐가 있느냐? 저것이 정신이 온전했다면 지금쯤 무슨 짓을 벌였을지 모르지만 벙어리가 무얼 알겠느냐? 윤씨 부인이 코웃음을 치며 부엌 쪽을 흘겨보았습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저것이 무얼 듣고 무얼 안다고.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있던 채우는 그 말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새겨들었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벽이 이제 곧 입을 열 것입니다. 세 번째 균열까지 완성되었습니다. 자백서, 매듭 문양, 그리고 그간 쌓아온 장부. 채우는 품속의 것들을 조용히 갈무리하며 마지막 무대가 될 아이의 돌잔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날을 명주가 정식으로 이 집안의 어미 자리를 굳히는 자리로 삼기로 했습니다. 텅 빈 곳간을 긁어모아 마지막 잔치를 준비했지요. 오늘 잔치가 끝나면 이 아이는 명실공히 이 집안의 정식 핏줄로 온 고을에 알려진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야. 잔치가 열리던 날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채운이 미리 불러 모은 이들도 섞여 있었지요. 목재밭을 헐값에 넘긴 상인, 산사태 소문의 진실을 아는 나무꾼, 사채로 밭을 빼앗긴 소장농들까지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품은 채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대청마루에 올라 잔치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씨 가문의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명주가 낳은 이 아이가 돌을 맞았으니 우리 집안의 귀한 핏줄로 자라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그 박수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로 쏠렸습니다. 흙먼지 묻은 벙어리 여인이 아니라 단정하게 여민 옥색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마당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윤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것이 채운이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윤씨 부인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네, 내가 어찌 살아있느냐. 벙어리가 아니 죽었어야 할 것이 어찌. 현수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채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의 낯빛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당신이 어찌. 채운은 현수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 그날 산에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 하셨지요. 현수의 입이 벌어졌다. 다시 다물어졌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이를 악물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은 쫓겨난 며느리다. 앙심을 품고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니 믿지 마시오. 채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채운이 손짓하자 산파 어멈이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자백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자백서에는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이 적혀 있습니다. 마님께서 은자스문양을 주시고 갓 태어난 아기를 강보째 명주아씨께 넘기라 하셨던 그 지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헛소리를. 채운이 이번에는 몸종아이를 불렀습니다. 몸종아이가 베넷저고리 한 벌을 들고 나왔습니다. 옷깃 안쪽에 수놓아진 매듭 문양이 사람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매듭은 제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방식으로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 오직 저만이 놓을 수 있는 문양이지요. 저 아이가 강보에 쌓일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것입니다. 명주가 안고 있던 아이의 저고리 자락이 슬쩍 들춰지자 그 안에서 똑같은 매듭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문양이야. 그럼 저 아이가... 윤씨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다. 다 짜고 치는 거짓이야. 그때 목재밭을 헐값에 사들였던 상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 그 산에는 산사태 조짐 따위 없었습니다. 그 산에서 지금 얼마나 좋은 제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헐값에 팔고 후회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어 사채로 밭을 빼앗긴 소장농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밭도 저 댁에서 빌린 사채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그 사채업자 실은 채운 아씨가 세운 사람이었지요. 윤씨 부인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밝혀지는 진실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채운이 윤씨 부인 앞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언젠가 이리 말씀하셨지요.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저것이 무얼 듣고 무얼 알겠느냐고 말입니다. 채운의 목소리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벽이 오늘 입을 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관복 차림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채운이 미리 관아에 전달해 둔 고발 문서를 확인하고 온 별감이었습니다. 본관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접수된 고발 문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증인과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이다. 별감이 마당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백서와 물증,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증인들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였다. 아이를 강제로 빼앗고 산모를 유기하려 한 죄, 사체와 문서로 백성의 재산을 갈취한 죄,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윤씨 부인이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나리, 제발 그 아이는 제 손주입니다. 그 아이는 처음부터 그대의 손주가 아니었다. 별감이 현수를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친처를 직접 산에 버렸다 들었다. 그것이 사실인가? 현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의 입에서 겨우 대답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날 무어라 말했는가? 현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그리 말했습니다. 채운이 그 말을 조용히 받았습니다. 오늘 그 말을 돌려드립니다. 저 역시 서방님께 미안하다는 말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별감이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가산을 몰수하고 빼앗은 재산은 원주인에게 돌려주어라. 아이는 친모 채운에게 돌려보낸다. 박현수는 아내를 버린 죄를 물어 곤장을 내리고 윤씨는 강탈과 갈취의 죄를 물어 가산 몰수 후 고을에서 추방한다. 윤씨 부인과 현수가 끌려나갔습니다. 명주는 아이를 붙든 채 울부짖었지만 별감의 명은 단호했습니다.
채우는 마침내 품에 아이를 안았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히 안아보는 제 아이였지요. 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채훈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수 영감의 딸답구나.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해냈네. 채훈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감나무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마치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 듯 따스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만삭의 몸으로 가시덤불에 버려졌던 여인, 지아비의 손에 버림받고도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 침묵으로 모든 것을 지켜본 여인.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준비였습니다.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며 비웃었던 그 벽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렸지요. 혹시 여러분 곁에도 소리 없이 참고 견디는 이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침묵 속에 어떤 힘이 담겨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조선 야담록이었습니다.